해방 이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서울은 언제나 만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주택보급률은 1980년대까지도 50% 언저리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50%는 항상 집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집이 없어 판자촌으로 밀려나거나 그마저도 철거되어 쫓겨나야 했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본의 논리였을까요? 서울의 잔혹한 역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밀려난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의 사이의 희비에서부터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희와 비를 단순히 피해와 가해의 역사로 낙인 찍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는 끊임없이 주택을 소유할 것을 강요해왔고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죠. 해방 직후 경성은 식민지 시기의 이름에서 탈피해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구획하는 도시계획법은 여전히 이전의 방식을 유지했죠. 더불어 미군정은 안정을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발전과 개발은 서울의 몫이 아니었던 거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대두됩니다. 급작스럽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건데요. 1945년에 90만 명이었던 서울의 인구는 5년 뒤인 1950년에 1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부족은 당연한 결과였죠. 곧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은 5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주요 격전지였죠. 전쟁이 끝난 뒤 서울의 핵심 목표는 자연스럽게 전후 복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인프라, 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전쟁 이후 서울은 무허가 주택의 범람으로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도심은 물론 부도심 지역에도 공터마다 무허가 주택지가 형성되었죠. 1961년 이런 무허가의 도시에 군인이 발을 들여놨습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선 것이죠. 이후 서울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룹니다. 특히 1963년에 이뤄진 대규모 확장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농지와 임야로 가득한 한강의 이남,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 땅을 흡수한 것이죠. 땅이 넓어졌으니 이제 서울은 살만한 곳이 되었을까요? 집을 지을 땅은 넓어져도 집을 지을 돈이 없으면 그건 결국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넓어진 땅덩어리에 맞는 도시계획이 절실히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때 정권의 눈에 들어온 매력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산층이었죠. 서울에 집중된 고학력 사무직 노동자와 잠재적 중산층들은 1966년 전국 평균 임금 34,500원의 2배에 가까운 62,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이러한 인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높은 대졸자 비율과 이들의 취업 자리가 몰려 있었기 때문이죠. 정권에게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국토 전체의 경제 중심 도시. 둘째, 생산적 도시. 셋째, 관리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도시가 그것이죠. 그러나 잠재적 중산층인 공급 생활자들이 살아갈 공간은 열악했습니다. 1966년에도 여전히 주택 부족률은 50%에 달했으니 말입니다. 불도저 시장으로 유명한 김현옥은 서울 리빌딩에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무허가 판자촌은 과감히 철거되었으며 아현고가와 서울역 고가, 청계고가 등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건설되었죠. 1.21 사태 이후 남산 1, 2호 터널과 삼청터널, 사직터널을 뚫어 요새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4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변화였냐는 것입니다. 그 단초는 1966년 변화된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정책의 큰 그림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은 중산층과 서민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울시정에 중산층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첫 사례였습니다. 1969년이 되자 가계지수 중 주거비 비율이 급상승합니다. 1966년 대비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3.1배가 상승했고 단순 노무자의 경우는 4.1배가 상승했죠. 주거 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집을 지어봐야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 없었고 토목회사 수준의 건설업체가 투자하기에도 벅찬 땅값으로 집이 소량으로밖에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주택은행의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1967년 설립된 주택금고는 김현옥 시장의 공격적인 도시건설이 한창이던 1969년 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주택은행이 만들어지자 박정희 정권은 품고 있던 꿈을 마음껏 펼칩니다. 돈이 없어?
돈은 은행에 있어를 소리 높여 외쳤죠. 하지만 이 방식도 중산층을 위한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대출과 예금, 적금의 핵심에는 정기성이 있었고 꼬박꼬박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있는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었으니까요. 이는 당시 주택은행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수를 확인해보면 명확히 나타납니다. 15평에서 20평이 56.6%이며 20에서 25평이 32.9%였던 것에 비해 15평 이하는 3.1%에 불과했죠. 참고로 1970년 기준 영세민 주택이 10평 이하였음을 감안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택은행을 이용하여 집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현옥의 추진력과 주택은행의 대출이 콜라보레이션 되며 여의도와 강남이 만들어집니다. 여의도 및 한강변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시작은 여의도였습니다. 여의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시범 아파트가 선건설되었고 이후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뤄집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동부 이촌동, 압구정, 반포 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투자의 물결은 한강을 따라 불같이 타올랐고 분양권을 받기 위한 인파는 새벽잠을 포기하고 줄을 섰습니다. 영동,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 개발도 순항했습니다. 영동 제1지구 개발 사업은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확장되며 노른자 땅이 되었고 말죽거리 신화가 시작되었죠. 영동 제2지구 개발은 제1지구의 성공에 힘입어 더 공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강남구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등이 이때 개발되었습니다. 정권은 노골적으로 강남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강북의 유흥시설과 백화점, 시장 등의 신증설이 금지된 것이죠. 강남에서의 성공은 잠실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강남 3구가 시작된 거죠. 이들 3개구가 묶여서 이야기되는 것은 단순히 집값이 높아서만이 아닙니다. 개발의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이죠. 광활한 땅덩어리를 대상으로 한 정권의 과감한 구획 정리, 건설기업의 막대한 투자, 주변 지역의 개발 억제,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 가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중산층이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이 완성된 것이죠. 새돌이 굴러오자 박힌 돌은 결국 서울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1960년 후반부터 시작된 한강변과 강남의 성장은 도시 빈민의 강요된 희생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의 시작부터 이른바 서민은 주택정책의 변두리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급속도로 증가하는 도시 인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건설을 담당하게 된 민간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했고 그 이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산층 말이죠. 어쩌면 서울은 그렇게 여전히 앞으로도 그들을 위한 도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죠.